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5.18 당시에 육군 헬리콥터가 비무장 광주 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한 사실 확인됐습니다. 국방부의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 그 조사 결과를 통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밝힌 거죠. 자, 5.18 기념재단 김양래 상임이사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김학의 전 법무차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 5년 전 일입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 다시 조사하기로 했는데 당시에 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이야기 또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평창에 온다고 하죠. 이 소식은 뉴스 사이다 시간에 정리해드리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이 평창올림픽 한반도 평화 문제 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입장까지 함께 들어보고요. 어려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안진걸의 이웃사람 오늘은 이 추운 겨울 강제집행 위협에 시달리는 철거민들의 사연 좀 귀 기울여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18 당시 헬기가 비무장 광주 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한 사실 확인됐다. 그리고 이 전투기에 폭탄까지 장착한 채 대기 중이었고 해군도 광주 진입을 위해서 마산에서 준비 중이었다. 한마디로 6해공 3군이 다 총동원된 상황이다. 이런 발표입니다.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를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양래입니다. 네. 그동안 계속 증언들이 있었습니다만 공식 확인된 건 오늘이 처음인 셈이죠? 예, 그렇죠. 정부가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발표? 예, 사실 한계가 뚜렷한 특조위였기 때문에요. 예. 저희들이 혹시나 새로운 사실이 있을까 했는데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다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 그동안의 헬기 기총 수사를 정부가 전면 부인해 왔거든요. 네.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 기총수사가 있었다. 예. 그것도 21일, 27일 있었다. 예. 더해서 21일 날은 시민들이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공중에서 시민들을 공격했다. 예. 라고 하는 것을 밝혔다고 하는 것이 신군부가 예. 자위권에 숨어서 모든 그 사격을 정당화해 왔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고 네. 또 이것은 정말 이제는 5.18의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전투기에 폭탄 장착하고 대기 중이었다. 해군, 네. 해병대도 광주 진입하기 위해서 마산에서 준비 중이었다. 이것도 혹시 이미 파악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이건 새롭게 밝혀진 사실입니까? 저희가 제보는 받았습니다. 제보는 받았는데요. 제보 자체가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네. 여러 개의 제보가 있었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제보들을 같이 이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이게 확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특조위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5.18 관련 자료들이 대부분 폐기되거나 은폐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굉장히 조작되어 있어가지고 자료를 쭉 취합해서 보면서도 가짜와의 전쟁을 치렀다 이렇게까지 표현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또한 1980년대부터요. 네. 그때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제보를 저희가 받았지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는 워낙 살벌한 시기였기 때문에 예. 어느 부대에서 그걸 하고 있는지 또 현장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어떠한 강제력을 갖고 있지 못해가지고 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막연하게 알고 있었고 그 이후로 저희들이 변조된 자료들을 몇 가지 각기 다른 자료들을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특조위가 그걸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62만 쪽에 달하는 이 자료를 확보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예. 그 자료의 가치라든가 그게 담겨 있는 내용의 진실성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나서 정말 그 진실 규명에 사용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로 이제 끝나는 겁니까? 뭘 앞으로 더 해야 하는 겁니까? 국방부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지금 네. 이제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거기에서 이 일들을 그동안에 남아있는 숙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법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방부의 5.18 특별조사위원회도 사실 법적 근거 이런 게 아니라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조사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예,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한계지요. 그러니까. 그냥 자율적으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반복만 하고 있지 실제로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번에 보여진 그 현실입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게 확인되기 시작했으니까 차제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확고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나저나 광주 교도소 그 옆에 땅도 이렇게 파고를 해서 왜 5.18 안매장 흔적 찾는 노력들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아직 성과가 없습니까? 예, 아직 성과가 없네요. 지금 저희가 그 안매장 흔적을 찾는 근거는 1995년에 전두환 노태우 내란 사건 재판 기록에서 제3공수 본부대장 소령이 진술한 내용과 첨부된 약도가 있었습니다. 6개의 구덩이에 80년 5월 23일 날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 12구의 시신을 묻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찾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구덩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덩이를 발견해야 거기 안에 있는 시신이 어디 옮겨졌는지, 여전히 거기에 남아 있는지 알 수가 있을 텐데 계속 그 작업은 진행되는 거죠. 그럼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18 기념재단 김양래 상임이사였습니다.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진상규명 필요한 12건의 사건을 선정해서 다시 조사하기로 했는데 이 사건도 포함이 됐네요. 당시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아주 강하게 검찰을 공개 비판했던 분이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입니다. 오늘 연결해 봅니다. 표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 어떤 사건이었죠? 우선 2013년 그 3월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죠. 갑자기 그 동영상에 대한 화제가 떠돌게 됩니다. 시간에. 서초경찰서 고소사건에서 확보된 CD 속 영상에 그 상당히 좀 난잡한 성적인 그 행위들이 나오고 그것이 성접대다라고 하면서 그 누구냐 하게 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거명이 됐었어요. 이 영상 중 일부 유출돼서. 그래서 많은 분이 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고소도 한다,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하시다가 그것이 이제 김학의 법무차관이라는 지목이 이루어지면서 경찰에서도 국과수 분석 등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본인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이제 이것이 과연 접대냐 아니면 성폭행이냐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검찰에서 그 모두를 다 덮어버리고 증거 불충분하다. 본인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사건이었죠. 경찰은 동영상 원본 확보해서 국과수나 민간연구소 분석까지 다 했었죠? 다 했죠. 민간연구소 분석도 다 하고요. 영상 속 인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모든 종류의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인 것 같다라고 경찰은 결론을 내렸던 겁니까? 네, 경찰은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김학의 전 차관도 본인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종국에는 수긍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런데 초기에 그것을 거부하면서 증거 불충분이 되고 피해자분들이 처음에는 안 나섰었죠. 그래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 이 사건 자체에 피해 입증을 못한다라고 하면서 무혐의로 검찰이 종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동영상 속 여인이 나다라고 하면서 직접 김학의 전 차관을 고소까지 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2014년 7월이었죠, 아마.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 피해자분이 고소했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 2013년 그 검찰의 무혐의 결정 이전에 청와대에 이분이 민원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 각하 본인의 이 피해에 대해서 정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김학의 차관 실명 밝히고 또 윤모 씨라는 그 주범격이죠. 이 사람 실명 밝히고 예.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고 어렵게 잔혹한 그 성적 고문과 협박과 강요와 촬영된 영상의 가족에 대한 유포 이런 것들을 겪어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다 밝혔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청와대나 정부가 다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중에 결국은 본인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드러내면서 형사 고소까지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고소까지 했는데 검찰이 또 수사한 결과 그것도 또 무혐의라면서요? 네, 검찰이 계속 그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합의를 종용했다고 하고요. 어허. 그 당시만 해도 그 성범죄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네.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들이고 고소 취하를 해주면 없었던 일이 되니까요. 예. 그런데 계속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고소 의사를 밝히니까 예. 검찰이 이 피해자의 진정성 그리고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어허. 결국은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무혐의로 덮어버렸죠. 예. 아니, 본인이 직접 그 사람한테 이런 성접대 내지는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도 무혐의가 났다 이거죠? 간단히 말하면? 예,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이 여성분은 무고죄로 역고소를 그렇죠. 당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고죄 고소도 없었고요. 그냥 입증되지 않았고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이것은 성범죄 사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얼마 전에 우리가 그 박유천 씨였던가요?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성추행 문제에 있어서 피해 여성이 무고죄로 입건되는 일이 발생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쪽 아니면 저쪽일 수밖에 없는 게 성범죄의 특성이기 때문인데 그 기본적 원칙 자체를 무시해버렸죠, 검찰이. 네. 처음에 검찰이 무혐의 내릴 때 그 당시 이제 표창원 의원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냥 전 경찰대 교수 자격으로 트위터에다가 눈 가리고 아웅하느라 별 억지 논리 다 동원하는 검찰 이렇게 비판하셨던데 별 억지 논리라는 게 어떤 논리가 가능한 거예요? 검찰의 이 무혐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일단 결론을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라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법조인이죠. 이 사람을 지켜야 되겠다. 흠집내면 안 되고 낙마시키면 안 된다. 뭐 이미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났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어떤 자리든 갈 수 있으니까요. 그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과연 이렇게 동영상도 나오고 피해자 진술도 나온 것을 무마시킬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억지 논리를 내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내가 피해 입었다라고 하는데도 그게 거짓이면 무고죄로 처벌을 해야 될 텐데 입건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본인이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안 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약물을 사용해서 그 피해자를 좀 혼란시키게 환각 상태에 빠뜨리게 하고 성폭행을 했다라는 진술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 자체가 약물을 판 그 약물 마약 공급업자가 교도소 안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검찰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죠. 그런 주장을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피의자가 김학의가 약물 제공한 자가 또 윤 씨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약물 제공한 자가 제공했다고 해도 이건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들을 계속 내세웠던 거죠. 네, 지금 말한 윤 씨가 이제 건설업자 윤중천 씨고요. 네, 맞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윤 씨가 강제로 약을 먹이고 강간도 하고 계속해서 이 동영상 촬영해서 가족들한테 유포하고 성적으로 사육당했다는 식의 표현들을 쓰던데. 맞습니다. 당시 윤중천 씨도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처벌 받은 게 없는 거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가 나왔죠. 가장 가벼운 부분만 인정을 해서 만약에 윤중천 씨가 중형을 받으면 혼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또 불 거기 때문에 김학의 차관뿐만 아니라 많은 관계, 재계, 정계, 유력 인사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중천 씨에게 그냥 무혐의를 해주면 사회적 반향이 클 테니까 아주 가벼운 혐의만 인정을 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었죠. 지금 이제 검찰이 이걸 다시 조사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번엔 제대로 될까요? 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적용된 혐의 자체가 특수강간죄였고요. 공소시효가 살아있고 피해자가 계속 아마 그 진술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대한 초기 압수수색 당시에 확보했던 현장의 여러 정황들이 있고 동영상이 있고요. 예.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예, 그렇죠. 증거들은 이미 다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 약물, 마약의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도 다 확보가 돼 있었던 사안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 뭐 오래 걸릴 사안도 아니네요. 그럼 수사를 다시 시작한다고 했을 때. 네, 의지만 있다면. 계속 의지만 있다면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왜 의지에 뭔가 의심이 가시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현재 그 재조사를 천명한 주체가 법무검찰 진상규명 그 위원회인가요? 그 외부 기구잖아요. 예. 그래서 이쪽에서 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사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외부 인사들이니까 의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사건이 초기에 은퇴 의혹이 있다. 그러므로 다시 재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실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검찰이 이어받아서 제 식구의 문제, 그 당시 연루됐던 모든 검사들이 사실 전부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네, 그 상당히 심각한 여러 명의 검사들이 다 다쳐야 될 상황인데, 그런 의지가 있겠느냐가 제가 사실 좀 신뢰가 안 가서 자꾸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 2013년, 14년 이 사건 검사에서 무혐의로 처분한 검사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결재 라인에 있었던 부장검사, 알겠습니다. 부장검사 위에 모검장. 네. 함께 지켜보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 단원에 김여정이 포함됐죠. 그렇습니다.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이제 대표로 발표가 됐잖아요. 그렇죠. 의전은 최고지만은 실권은 없다. 뭐 이런 평이 지배적이었잖아요. 아무튼 명목상 국가수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제 고위급 대표단 발표에 김여정 당 중앙위 1 부부장이 포함됐어요. 네.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인 최휘 당 부위원장하고 남북 고위급 회담 단장인 리성권 조평통 위원장 이렇게 세 사람이 대표단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최휘 그다음에 리성권 이분은 이제 체육 담당, 그다음 남북 관계 담당이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고. 김여정 부부장이 깜짝 뉴스죠. 그렇죠. 부부장이면은 우리로 치면 차관급 정도인데 차관이라고 뭐 우리도 다 같은 차관이 아닌데 당 중앙위 1 부부장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친동생이잖아요. 백두혈통. 김정은 위원장 동복 형제가 이남 1녀입니다. 형인 김정철은 대외 활동을 안 해요. 김여정뿐인데. 오늘 이 뉴스가 많이 났습니다. 북한 예술단이 평양 떠나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평양역에서 환송하는 그 최고 책임자가 김여정 부부장이었거든요. 북한 언론이 그 사진을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도 본 거죠. 그렇죠. 그때 뭔가 시그널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번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김여정 부부장이 통솔할 수 있다. 뭐 응원단, 예술단 다 포함해서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직계 가족이 한국 온 적 있나요? 없어요. 뭐 김평일, 김정남, 김정철 등등 다 없고 다만 김정은 위원장한테 속청된 장성택, 그러니까 김정일 처남은 한국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인 이설주 학생 때 이제 한국에 온 적이 있죠. 결혼하기 전에. 그런데 김정은의 바로 친여동생이고 또 당에서도 아주 요직으로 지금 중용되고 있는 사람이 여기 온다. 어떤 의미입니까? 어차피 이건 뭐 제 이제 분석인데요.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어떤 의도든 간에 무게를 엄청나게 싣고 있다는 거죠. 김영남 의전 1위에다가 최고 실세 김여정 한꺼번에 같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하고 연결되는 건데 미국하고의 이런 묘한 어떤 신경전, 미국하고 주도권 다툼 이런 게 보여요. 자, 펜스 부통령이 예전에 평창 올림픽이 북한의 선전에 하이제킹 되지 않도록 하겠다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짚어봤지만은 뭐 천안함에 탈북자에 원비어 부침까지 쫙 이벤트성 일정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김영남 위원장은 아무리 국가 수반이라고 해도 많이 밀리잖아요. 거기다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방카 백악관 고문이 폐막식 참석하고 경기 참관하러 온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러자 북한이 오늘 김여정, 이방카의 김여정, 뭐 장군, 멍군 하는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이 김정은, 김여정 남매의 개인적 관심도 있을 것 같은 게 남한이 어떠한지, 서울이 어떠한지, 평창이 어떠한지 그야말로 눈치 안 보고
보탬도 없고 뺨도 없이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은 뭐 북한에서는 한 사람밖에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김여정. 그렇죠. 예. 우리가 이방카와 김여정의 만남에 대한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김여정은 내일 오잖아요. 네. 근데 이방카는 폐막식 즈음에서 올 거 아닙니까? 네. 김여정이 그때까지 있을까요? 지금 그렇게는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네. 이방카 고문이 폐막식 날만 오는 게 아니라 미국 경기도 참관을 한다고 했어요. 몇 경기를. 그러면 폐막식보다는 조금 일찍 오겠죠. 그래도 만나긴 쉽지 않을 겁니다. 보름이나 이 기간이 이렇게 되니까요. 예. 올림픽 기간이. 어쨌든 미국 대통령의 딸과 북한 최고 지도자의 여동생의 비공식적이지만 어떤 접촉 이런 게 아마 그렇죠. 국제적인 이벤트가 되겠죠. 이방카 고문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 이제 셀럽인데 많이 노출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김여정은 한 번도 본 사람이 없거든요. 바깥에서는. 이번에 아마 일거수일투족이 아마 초점이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로서는 긍정적인 거죠. 맞습니다. 어쨌든 이것저것 다 떠나가지고 관심도로 치면은 이 정도 올라가는 올림픽이 있었나 싶기도 할 정도입니다. 예. 다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경호, 의전 같은 게 아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정부가 담담하게 정석으로 가는 게 맞을 거예요. 당연하죠. 예. 예. 김여정 부부장이 부부장 자격으로 오는 거지 동생 자격으로 오는 게 아니니까 예. 보이지 않는 배려는 하더라도 공식적인 의전 같은 것은 거기 맞춰서 예. 해야지 또 괜히 엉뚱한 시비도 안 벌어지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튼 이 경호나 이런 거는 정말 만전을 다 기해야죠. 네, 그럼요. 예. 자, 어떤 행보들을 보일지 한번 좀 지켜봅시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 7시 5분에 다시 뵙죠. 시사자키 2부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은요? 네, 어젯밤 대만에서 발생한 규모 6.0의 강진으로 최소한 4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치거나 실종됐다는 소식입니다. 피해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동부 지역 화롄는 자연협곡이 있어서 대만에서 인기 있는 관광지로 꼽히는 곳인데요. 현재 시간 오후 2시 기준으로 4명이 숨지고 240여 명이 부상, 8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리고 부상자 중에는 한국인 14명도 포함됐다고 대만 외교부가 밝혔는데요. 우리 외교부는 한국인 부상자는 없고 14명이 모두 구출되거나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주로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네, 이번 지진으로 화롄 시내에 있는 건물 4동이 붕괴되거나 심하게 기울어졌는데요. 아하. 네, 11층짜리 호텔에서 사망자 1명이 발생했고 12층짜리 빌딩에서는 한국 국적의 여성이 구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저도 현장 사진을 봤는데요. 이 빌딩이 30도가량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실종자 일부가 붕괴된 건물에 매몰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추가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빨리 좀 다 구조됐으면 좋겠고 이 대만 여행 떠나신 분들 많이 놀랐겠어요. 네, SNS에 대만 지진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는데요. 잠옷에 코트만 입고 10층에서 1층까지 뛰어내려갔다. 타이베이까지 흔들렸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대만 여행을 취소했다. 그러니까 대만 여행 계획을 취소했다는 이런 글들도 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대만 당국이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대만에 계시거나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소식이요. 네, 정봉주 전 의원이 오늘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면서 정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복권이 됐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한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 지금까지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저도 역시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예.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면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도 열어놓은 걸로 보입니다. 말을 그대로 옮겨보면요. 지방선거에 나가서 중앙정부를 돕는 게 좋을지 일당사수를 위해 재보궐선거에 나설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 어찌됐건 선출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겁니다. 그 선거 이야기 말고 다른 언급은 없었어요? 정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BBK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죄로 징역을 살고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당연히 오늘 MB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요. MB는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구속과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제가
네티즌 반응을 좀 살펴봤더니요. 웰컴백 봉도사 이렇게 응원하는 글도 있었고 MB 때문에 정 전 의원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하루가 멀다 하고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며칠 전에 익명으로 소개드렸던 동성 영화 감독의 성폭행 사건. 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영화 연애담을 연출한 이현주 감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감독의 조연출이 자신의 SNS에 이 감독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주장했는데요? 네, 조연출인 감정원 씨는 이 감독이 영화를 촬영할 당시에 연출부들에게 폭력적인 언어와 질타를 넘어선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 그리고 이 감독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고 수차례 상담받은 스텝이 있었음에도 자신은 침묵했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네, 한편 영화 연애담의 배급사는 오늘 피해자와 관객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성폭행뿐 아니라 또 다른 문제까지 확대가 되는 모양새군요. 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한 분 한 분 초대해서 만나고 있죠. 오늘은 이제 우상호 의원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우선 좀 제가 따져 물을 게 있어서 그것부터 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상호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네, 안녕하세요. 뭘 물어볼지 알죠? 네. 네. 김여정이 오기로 결정이 됐는데 네. 며칠 전에 저희 김현정 뉴스쇼 인터뷰에서 김여정은 원래 올 수가 없다. 김여정 온다고 하는 건 북한 내부 사정을 몰라서 하는 얘기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왜 그러셨어요? 안 올 줄 알았죠. 그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제가 볼 때는 뭐 김여정을 내려보낼 리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근거는 뭐였어요? 일단은 이 방문단은 대개 그 선수들을 격려하는 목적. 두 번째 이제 다른 나라하고의 외교. 예. 이 두 가지 목적으로 그렇죠. 고위급 대표단이 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김여정이 맡고 있는 것은 사실 노동당 부장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대외 파트도 아니고 네. 스포츠 파트도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 이게 별도의 정치적 목적 없으면 이 올림픽의 취지에 맞게 보낼 대표단에 포함될 리는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인데. 형식적으로는 그러네요. 김정은 이 사람이 아마 이 올림픽 판을 좀 키우려고 동생을 내려보낸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북한에서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것의 위상, 의미는 남다르잖아요. 그건 뭐 그 일종의 성역이죠. 예. 예, 아무도 뭐 건드릴 수 없는. 예. 그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사실은 그 백두혈통에 관련된 가족이 남한을 방문하는 첫 사례라서 그러니까요.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예. 이거 이렇게 판을 키우나? 그래서 진짜 이방카하고 만나게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되게 놀랐습니다. 김여정 이방카의 만남은 저는 방송에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만나면 참 재밌겠다. 세계적으로 100 이벤트죠. 그죠. 네. 아마 좀 추진해 보지 않을까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좀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어쨌든 지금 이제 고위급 그 대표단을 보면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그 형식상 국가 수반. 네. 그러니까 정상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최휘 리성권은 체육 최고 책임자, 남북관계 최고 책임자. 네. 아주 격식이 딱 갖춰져 있는 그런. 네, 틀은 잘 맞췄는데. 네. 그러니까 김여정에 포함된 것이 약간 어색한 거죠, 사실은. 그러나 이왕 이제 보낸다고 발표했으니 이제 와서 하는 활동과 그 뭐라고 말하는지를 좀 유심히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예. 평창 올림픽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이나저나 굉장히 더 높아지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표현하신 것처럼 김정은이 평창 올림픽에 아주 큰 판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의도는 결과적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 뭔가 대화 물꼬를 터서 올림픽 이후에 또 긴장고조 국면보다는 뭔가 국면을 좀 바꿔보려는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지금 보면 북한이나 미국이나 대화의 필요성은 사실 직간접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기세 싸움이죠. 미국은 먼저 북한이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태도 변화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라. 그래야 대화에 나오겠다 이런 것이고요. 북한은 우리는 이제 핵무력 완성했으니까 그걸 전제로 만나자. 그러니까요. 이런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격적으로 회담장에 앉기에는 아직은 양측의 입장 차이는 커 보입니다만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비공식 접촉입니다. 비공식 그렇죠. 접촉에서 서로 상대방의 진위를 확인하고 자기 패를 꺼내주면
의외로 또 빨리 진전될 수 있죠. 네. 아직은 평창올림픽이 그런 무대가 될 거냐는 것은 제가 볼 땐 유심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펜스 부통령의 태도를 봐서는 그렇게 유의미한 비공식 접촉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 언급하신 김에 펜스 부통령은 서울에서 탈북자들을 만나겠다. 네. 천안함 구경하러 가겠다. 네. 그리고 자기 동선을 짤 때 북한하고 좀 접촉 안 되도록 해달라. 네. 네. 심지어는 그 오토 원비어의 아버지를 개회식에 초대해서 데리고 오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평창올림픽 우리 잔치에 축하하러 오긴 오는데 진정한 의미의 축하가 아닌 것 같은 그런 행보잖아요. 올림픽 축하만 하고 싶은 거죠. 딱 올림픽만. 네, 올림픽 축하만 하고 싶은 건데 예. 그 나라에서도 그렇고 지금 국제 제재를 주도한 게 미국인데 이게 혹시 이번에 북미 접촉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오는 거냐는 의구심이 퍼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미국의 입장 변화, 북한의 입장 변화를 확인 못한 상황에서 네. 평창 올림픽에서 만나는 조우 혹은 비공 접촉이 마치 본격적인 북미 간 대화로 넘어가는 것처럼 해석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거죠. 네. 네. 그런가 하면 일본의 아베 총리도 정상회담까지 예정해 놓은 상태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 같은 거 밝히겠다. 네. 대북 제재 강화 입장 같은 거 밝히겠다. 똑같아요. 펜스 부통령하고 비슷하게. 자기 할 말만 하러 오겠다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오시는 거면 나는 안 오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것만 축하하러 와야지. 예. 그 나라 행사에. 그렇게 말하면 우리도 다음에 바로 2년 후에 있을 일본의 국제대회에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그렇죠. 면에서 저는 이제 자기네 국민을 이용한 국내 정치적 발언은 국내에서 하고 일본에서는 그렇게 그렇죠. 하고 여기 와서는 또 국제적인 평화올림픽의 위상에 걸맞게 덕담도 해주고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감정을 자극할 만한 발언을 하는 것은 네. 일본의 그 최고 지도자로서 할 태도는 아니라고 보여지죠. 네, 일단은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였기 때문에 네. 세게 나갔을 것이다. 뭐 그렇게 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러나 한국에 와서까지 그렇게 한다면 저는 조금 양국 관계가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외교 당국이 바로 그런 점에서 좀 물밑 조정을 열심히 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미국하고도 그렇고 일본하고도 그렇고. 대개 이제 사전에 우리 쪽의 우려사항이나 입장들은 전달을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그런데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고 하는 여러 정치인들이 그 말을 다 들어주지는 않을 수도 있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에 오실 때 상당히 사전 조율한 대로 그대로 그렇죠. 발언하고 가서 그렇죠. 일부 우려를 불식시켰죠. 예, 그런 것들이 사전 외교에서 굉장히 조율이 되는데 예. 지금 일본하고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중국하고도 되고 미국하고도 잘 되는데 일본하고는 사전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당장 내일 그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 오면서부터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눈여겨볼 게 많습니다. 네. 미국, 일본 또 와서 어떤 식의 행보를 보이고 어떤 발언을 하는지 하나하나 보고 그 사이에 비공식 접촉들이 조금씩이라도 있다면 그게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렇습니다. 자, 뭐 그 정도 이야기도 나누고요. 최근에 현안 가운데 네.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국민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고 또 과거의 대법원 판례로 이렇게 그 뇌물 사건들에 대한 처벌 여러 가지 그 법리 기준에도 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은 조금 대법원에서 정밀하게 다시 법리 검토를 하셔야 될 그 사안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또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는 이 좀 무리한 수사였다. 이 판결이 굉장히 환영한다는 식의 또 논평을 내고 있어서 어찌 보면 사법부 판단을 놓고 정치권에서 찬반 양론이 그냥 고조되는. 네. 그만큼 예민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내대표 시절에 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된 자료 수집해서 제일 처음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TF를 꾸려서 이걸 제기했었는데 예. 제가 조사하고 당시 제보받고 이렇게 분석했던 결과로 보면 다른 재벌 기업들은 강요에 의해서 돈을 낸 거 맞아요. 네. 삼성도 물론 강요받았죠. 그런데 강요를 받은 이후에 삼성은 최순실 쪽과의 접촉이나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력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다른 재벌 대기업이 얼마 주고 끝낸 것과랑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난 이 판사님께서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안 보신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대표적인 정경유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지금까지
재벌이 먼저 권력에 돈 주겠다고 꼬셔서 정경유착한 사례가 있습니까? 항상 권력이 돈을 달라고 하고 예. 그러면 권력이 원하는 만큼 준 다음에 그 후에 뭔가 민원을 제기해서 반드시 그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관철해 왔죠. 그래서 항상 사후 뇌물죄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달라는 거 주고 그다음에 딜을 해서 조금씩 그 대기업의 민원을 해결했던 것이 과거 정경유착의 역사인데 이게 겁박에 의해서 돈을 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죄다. 혹은 정상 참작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앞으로 정경유착을 어떻게 처벌합니까? 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글쎄 지금 뭐 수사 중이고 그런 사안이라 제가 정확히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분은 정말 그 주변 참모 복이 없는가 봐요. 온 사람마다 다 증거를 내놓고 다 MB가 지시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니 네. 검찰 입장에서 보면 처음부터 MB를 타켓으로 한 건 아닌데 자꾸 이렇게 와서 안 부를 수가 없는 상황으로 아니 와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이제 왜냐하면 이 돈과 관련된 건 네. 자기가 했다 그러면 그 추징금 액수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안 몰아내려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 지시였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토로하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진실이 밝혀지는 건 좋은데 이게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되니까 예. 사실은 여권으로서도 이게 우리 의도하고 우리 의도가 아니고 네. 자기 편이어서 불었는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니 네. 참 답답하네 이런 상황이죠. 평창올림픽 후에는 어차피 검찰에까지는 가겠죠. 왜냐하면 검찰이 이번에 그 주범이라고 적시를 해버렸으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합니다만 네. 어쨌든 뭐 이 상황은 수사하는 쪽에서 판단하겠죠. 저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니까요. 네. 전적으로 그냥 검찰의 판단에 맡긴다. 최근에는 거의 모든 거를 검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뭐 민정수석하고 상의하거나 대통령에게 별도로 보고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네. 좋습니다. 그 지방선거 앞두고 우상호 의원 이제 서울시장 도전 의사를 피력을 했는데 네. 왜 내가 서울시장을 해야 되겠다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보면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그거는 대한민국 정치권의 세대 교체의 열풍이 부는 겁니다. 네네. 저는 정치권도 혁신돼야 한다고 보고요. 뭔가 변화를 주는 그런 하나 모멘텀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탄핵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정치권이 너무 밋밋하게 가고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 편이고요. 사실 촛불 민심은 기존의 정치권에게도 보낸 경고였다고 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이겼다고 높은 지지율이라고 좀 안주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두 번 잘 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인물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 발상을 시도하는 것이 서울 시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판단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가장 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우상호가 서울시장이 되는 것이 또 서울 시민에게 예.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들을 두루 하면서 결심했습니다. 뭐 정치적 세대 교체는 부연 설명 안 들어도 뭐 금방 네.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박원순 시장 이후에 새로운 정책적 발상이 필요하다. 그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그건 다시 말하면 박원순 시장한테 이 부분이 아쉬웠다는 게 될 텐데. 박 시장님이 하신 것들은 사실은 도시정책의 발상을 많이 바꾸셨어요. 새로운 시점도 많이 하고 저는 그게 되게 신선했습니다. 네네. 문제는 서울 시민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뭐죠? 주거 문제가 대표적인 부동산, 문제죠. 예. 주거 문제. 예. 지금 사실 서울에 살고 있는 55% 시민이 자기 집이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집은 계속 짓고 있는데 자가 보유율은 계속 떨어져요. 원래 네. 53%까지 갔던 게 지금 45%대로. 그러니까 집은 계속 짓는데 집주인은 계속 줄어드는 거죠. 네. 이런 한 사람이 여러 채 가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다주택 보유자가 많아진 예. 거죠.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이런 문제가 결국 결혼, 출산, 뭐 여러 청년 실업 여러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서 맞습니다. 저는 이 주거 안정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다뤄봐야 되겠다. 시장이 한 4년 한 문제 갖고 실험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4년간 많은 일을 하려고 할 게 아니라 가장 예. 고통스러워하는 것, 예. 가장 불편해하는 것. 이런 데 집중해야 되겠다. 근데 할 수 있을까요? 시장의 권한으로? 사실 이게 예컨대 뭐 전월세 상한제 같은 걸 하다 손치더라도 국회가 네. 해야 할 일이고 네.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저는 전월세 문제는 이제 김현미 장관하고 상의를 좀 해봤는데 지금 8.2 종합대책에 보면
그 임대주택 등록제 등록하면 5% 이상 못 올리는 이게 사실상 상한제입니다. 그렇죠. 이걸 서울시가 좀 본격적으로 이 등록을 상당한 수준으로 올려서 그럼 등록하면 5%밖에 안 올라가니까 그렇게 만드는 일도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지금은 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게 의무 강제 사항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서울시장이 의무 강제 사항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건 나중에 영업비밀이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뭐 인센티브 같은 걸 준다든지? 뭐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구상해놓은 게 하나 있어서 나중에 이제 발표를 할 생각이고요. 어쨌든 저의 문제인식은 그런 문제에 좀 집중해서 어렵다고 피해가면 정말 절박한 고통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그 문제하고 서울에서 좀 애 좀 잘 키울 수 있는 환경. 요 두 개가 제가 꽂혀 있는 지금 사안입니다. 주거 문제. 애를 잘 키운다? 보육시설 이런 겁니까? 그건 뭐 시설 플러스 환경입니다. 이 실제로 서울은요 애 데리고 다니는데 매우 불편한 도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할 일은 여러 가지 교육, 보육 정책을 담당하겠지만 서울의 여러 환경들을 좀 애를 잘 데리고 다니고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서울시장이 또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제가 이 두 문제에 조금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편입니다. 지금 몇 파전이 될지도 아직 모르죠? 우선 후보 경선 자체가. 지금 출마 의사를 비추신 분이 6인인데요. 사실상은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3명으로 컷오프, 그동안은 컷오프 해왔거든요. 되게 이제 그러면 3파전 양상을 빚게 되겠죠. 아무튼 컷오프 이전 단계에서 보면 현재까지만 박원순 현 시장, 박영선, 그 다음에 그 민병두, 전현희 전 의원, 그리고 우상호 의원, 정봉주 전 의원, 정봉주 전 의원 이런 식이죠. 정봉주 전 의원은 지금 이제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했던데. 정말 서울시장 경선에 나올까요? 본인과 대화를 해본 바로는 되게 나오고 싶어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복당 그 회견하면서 시장 선거나 재보궐선거를, 그래서 재보궐선거를 추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도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선거에 나갈지 재보궐선거에 나갈지는 당 지도부와 상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 지도부랑 상의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도부가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무슨 뜻인지는 오늘 일수만 봐가지고서는 정확한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 출마 의사가 있는 건 사실이죠. 자, 우선 그 경선 통과 자신 있습니까? 네, 저는 어떻든 뭐 이 3파전으로 벌어지는 그 리그에는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파전에서도 1등 하실 수 있겠어요? 그 3파전이면 저는 구도는 저한테 불리한 구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요? 예를 들어 이제 만일을 들어서 또 다른 후보들이 계시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이 세 사람이 컷오프를 통과한다고 가정을 하면 예컨대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 당원을 구성하고 있는 그 세 개의 축이 있습니다. 큰 덩어리가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온라인 당원,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서울에서 우리 당을 지켜왔던 호남 당원,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운동권 출신의 진보적 색채의 당원, 이제 이렇게 한 세 칼라가 있는데 이 칼라들로 구성해서 이 세 명을 대입해 보면 저는 제가 그 아주 불리한 구도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표 부탁합니다. 네, 전 서울 시민이 아니라서. 그렇군요. 아깝게 됐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함께 만났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는요? 어제 최영미 시인이 JTBC 뉴스룸 나와서 성추행 피해 얘기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그 당사자로 지목된 원로 시인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당시 후배 문인을 격려한다는 취지에서 한 행동이 오늘날에 비추어 성희롱으로 규정된다면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하고 뉘우친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저는 우선 그 당사자로 지목된 문인이 제가 시를 쓸 때 처음 떠올린 문인이 맞다면 굉장히 구차한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저하고 그는 상습범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여러 차례 제가 문단 초기에 데뷔할 때 여러 차례 너무나 많은 그 성추행과 성희롱을 제가 목격했고 혹은 제가 피해를 받고요. 피해자가 여럿이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도처에.
이게 이제 시작은 작년 최영미 시인이 시를 통해서 뭐 피해 사실 고발한 그런 것이 시작이죠. 그렇죠. 이제 개간지 황해문화 2017년 겨울호에다가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실었는데요. 이게 이제 유명 남성 문인에게 겪은 성추행 내용 이것을 묘사한 것이죠. 어제 인터뷰에서 유명 남성 문인들의 어떤 성적 요구 이런 것들을 거절하면 메이저 문예 잡지에 시나 평을 실어주지 않는 복수를 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인으로서의 길을 포기한 여성들이 많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참 경악을 할 일이죠. 뭐 오늘은 또 다른 시인들이 가세하면서 논란이 더 확대되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제 이거 시에 나오는 가해자가 누구냐 이걸 두고 여러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영미 시인이 그게 누군지를 확실히 하지 않아서 기사에 뭐 실명이 등장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었는데요. 류근 시인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이제 실명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고은 시인이라는 건데 류근 시인은 고은 시인의 뭐 성추행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났다면서 이게 70년대부터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이제서야 놀라는 척하는 문인들과 언론의 반응이 놀랍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거의 이건 뭐 특별한 일도 아니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또 일부 다른 시인들이 최영미 시인을 좀 비판하고 이런 일도 또 벌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남성 시인들이 몰지각한 태도를 취해서 2차 가해를 뭐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시인 출신인 이승철 전 한국문화평화포럼 사무총장이 뭐 이것에 대해서 피해자 코스프레다. 뭐 싸가지가 없다. 평소에도 그랬다. 뭐 이런 최영미 시인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을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건 본질과는 관계가 없는 일들을 들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의 행태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이외에도 뭐 이른바 미투 운동에 대한 남성들의 조롱 행태 이런 것들이 문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참 옳지 않은 행동을 자꾸 반복하는 것은 좀 막아야 되겠습니다. 시인협회 회장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뭡니까? 한국시인협회가 지난달 23일에 감태준 시인을 새 회장으로 뽑았는데 이 사람이 2007년도에 제자 성추행 사건 등의 어떤 문제 때문에 다음에 해임됐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아하. 당시 이 사람은 성폭행 의혹 사건으로 형사 기소가 됐었는데 이건 이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근거로 해임 취소를 목적으로 이제 행정 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법원은 형사 고소가 되지 않은 이 다른 제자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증거로 봐서 사실로 봐야 한다면서 해임이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결국 미래당이라는 당명을 포기하기로 했는데요. 뭐 지금 속보가 나오는 바로는 대신 이제 바른미래당이라는 당명을 정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오늘 중앙선관위가 미래당이라는 당명에 대해서 원외 청년정당인 우리미래의 약칭 사용을 허가했기 때문인데요.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추진위 측은 오늘 기자회견 열고 뭐 선관위 결정에 따라서 당명 원점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습니다. 예. 한편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이 우리미래 측의 이제 약칭 등록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안타깝다라면서 이 민주평화당이 뭐 사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또 갈등이 확산이 됐는데요. 우리미래 측은 명예훼손이라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깨끗이 사과해라 이런 입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방송에 그 우리미래 대변인이 출연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당명이 국민의당인 사람들이 약칭으로 미래당을 등록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선관위도 그걸 인정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안철수 대표랑 이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원래 한 당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당이 됐어요. 그렇죠. 만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색한 자리일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오늘 조배숙 대표가 각 당 대표를 예방을 쭉 했는데 역시 이제 안철수 대표와 만나는 일정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렸던 것이죠. 안철수 대표는 이 웃음도 띄고 뭐 덕담도 하고 뭐 서로 뭐 각자 노력하자 이런 얘기도 쭉 하면서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조배숙 대표는 뭐 경직된 표정으로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걸로 믿겠다 뭐 이런 좀 차가운 반응을 보여서 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화제였습니다. 양당 간의 핵심 쟁점인 비례대표 출당 문제 이게 또 비공개 면담에서 논의가 됐다는데 안철수 대표는 기존에 이제 거부 입장 분명했다라고 하고요. 다만 두 대표는 이달 중에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네, 국민의당 추가 탈당자도 있죠? 중립파로 분류됐던 송금주 의원이 오늘 국민의당 탈당 선언을 했는데요. 즉 통합신당에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송금주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서 당이 분열돼서 국민의당의 창당 정신과 정체성이 훼손이 됐고 호남의 뜻을 받들지 못하게 됐다면서 무소속으로 남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 거취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사람은 이영호 의원 한 명만 남게 됐는데요. 언론은 이영호 의원이나 송금주 의원이 무소속 상태이더라도 국회 내 어떤 표결 과정에서 정부 여당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경우를 가정하면 법력권표로 분류할 수 있는 숫자가 149석이 되기 때문에 과반의 간신히 넘게 된다. 이런 분석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MBN이 류여애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홍준표 대표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기사를 썼다가 취재 거부를 당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예. 오늘 홍준표 대표가 MBN 기자와 보도국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소송까지? 그렇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문제의 기사가 류여애 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인용 보도하는 형태지만 임의로 각색해서 가공한 허위 사실을 같이 기재해서 홍준표 대표의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악의적인 허위 보도와 가짜뉴스에 대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언론하고 이렇게 소송까지 가는 대립구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부담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언론과 척지지는 않겠다라는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오늘은 또 TV조선을 칭찬하는 페이스북 글을 남겨서 또 화제였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특히 TV조선의 9시 뉴스 앵커와 편집이 모두 훌륭하고 내용도 중립적이고 공정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오히려 특정 정당 대표가 특정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감을 표시하는 것은 오히려 이 언론이 편향됐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도 네티즌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TV조선은 조선일보와 같은 계열사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강효상 의원이 홍준표 대표의 측근으로 지금 분류되고 이게 내부에서도 좀 논쟁거리다라는 점에서 이런 언행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런 지적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홍준표 대표가 이 페이스북 글에서 세계 테마기행 요르단 편을 다양하고 유익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기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EBS가 제작한 것이고 TV조선이 구입을 해서 방송에 내보낸 것이기 때문에 좀 약간 사실관계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오히려 TV조선 등의 종편들은 자체 제작 콘텐츠가 거의 없고 평론가들의 어떤 자극적인 정치 토크 위주의 방송이 과다하게 편성돼 있기 때문에 늘 문제라는 지적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다음 뉴스요.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취업 청탁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라고 주장한 안미연 검사를 고소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여기도 또 고소네요. 그렇죠. 권성동 의원은 고소장에서 안미연 검사가 무책임한 폭로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자신과 모 검사장 최응집 전 강원랜드 대표 측근의 통화 내역을 누설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권성동 의원이 출세 지향적 공무원들의 심리 때문에 검찰이 지금 정권에 알아서 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여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면서 법사위원장 사퇴를 요구를 해서 또 소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김성태 원내대표와 장제원 대변인이 또 권성동 죽이기를 중단하라 이런 주장도 내놔서요.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원랜드 사건은 검찰이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돌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검찰청이 춘천지검의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서 별도로 수사팀을 꾸리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따라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이제 구성이 된 상태죠. 오늘 양부남 수사단장이 첫 출근을 또 했습니다. 기자들이 이제 물어봤습니다. 채용비리 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재수사로 봐도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여운을 남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수사단은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검찰총장을 비롯한 상급기관에 이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다 이런 방침을 세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좀 말끔하게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되겠죠.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미투 운동 지금 용기를 낸 분들 보면서 함께 한다는 뜻에서 노래를 골랐습니다. 혼자가 아닌 나, 서영은의 노래입니다. 어려운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시간입니다. 얼마 전 용산 참사 9주년이었죠. 오늘은 이렇게 이 재개발로 인해서 주거권을 빼앗기고 강제 집행으로 거리로 내몰리는 철거민들 이야기합니다. 오죽하면 서울시도 나서서 동절기에는 강제 집행 금지하도록 하자 이런 조치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데요. 자,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시가 12월부터 2월까지는 강제 철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런 안을 낸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예. 용산 참사를 겪고 나서 이렇게 한겨울에 그것도 야간에 이렇게 기습적으로 엄청난 물리를 동원해서 하다 보면 안 보이기도 하고 춥기도 하니까 저항도 세지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분명히 인명의 피해가 올 수밖에 사고가 없거든요. 나죠. 그래서 동절기하고 야간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안 하는 게 좋고 저희들 때 일면 큰일 할 때 겨울 지나고 하는 이런 사람도 그런 일반인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뭔가 준비했다고 움츠리고 있다가. 근데 박원희 시장이 들어서서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해서 안 되면서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 대책을 발표한 건 좋은데 이게 법으로
규정이 되려면 관련한 법이 이제 도시 재개발 관련 법이 도정법이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이게 대부분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의거가 됐는데 민사집행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난 19대 국회 때 시민단체들하고 몇몇 뜻이 의원들이 내놨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겨울에 또는 뭐 야간에는 강제 집행을 하지 말아라. 네. 근데 그게 안 지켜져 가지고 문제가 됐고 최근에 오늘 좀 이따 우리도 연결도 하겠지만 서울 장이지구라든지 응암지구에서 법원이 관행적으로 네. 이렇게 서울시도 어떻게 보면 인권의 최후보라는 법원이 행정부보다 조금 더 예민해야 될 텐데 오히려 법원이 훨씬 둔감한 겁니다. 서울시는 그걸 하지 마라 분명히 했는데 법원이 겨울 강제 집행을 허가를 해준 겁니다. 아. 예. 왜냐하면 결국은 법원이 허가를 하거든요. 강제 집행은. 예. 경찰은 그에 따라서 48시간 전에 경비 배치를 신고를 받고 현재 불상사 없는 상황 관리를 하는 것이고 결정 주체는 법원이요. 다만 경찰도 문제가 되는 건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어 누군가 다칠 것 같고 범죄가 발생한 것 같으면 예. 예를 들면 개입을 하고 중단을 시키고 적극적으로 상황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뭐 중재를 한다든지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한겨울이고 한밤이니까 안 된다든지 예. 한겨울이고 비가 오니까 안 된다. 여러 수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어떻게 해버리냐면요. 아주 인상적인데 법원에 10번 경찰청에 7번 공문을 보냈어요. 최근에. 근데 다 그냥 협조 예, 공문이죠. 그러니까 협조 공문이죠.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집요하게 못하게 협조를 요청했다는 건 굉장히 박수받아야 된다. 강제 퇴거 건수가 그렇게 많아요? 실제로? 그동안 뭐 대한민국에서만 4년간 강제 퇴거 집행 건수만 7만 8천여 건입니다. 뭐라고요? 4년간? 예, 4년 동안 7만 8천여 건. 1년에 2만 건 정도? 예, 왜냐하면 어이구. 전국적으로 예. 재개발, 재건축, 뭐 상권 재개발 뭐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서 7만 8천건이나 되는 거 4년간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데 아무튼 법으로도 뭐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법으로도 고쳐져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행정청이 나서고 특히 법원이 관행적으로 법원이 그 강제 집행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집달관한테 맡깁니다. 예. 공무로 이탁 사연한테 위탁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무원으로 알잖아요. 어렸을 때 빨간 딱지 붙이고 그랬던 분들 정확히는 공무로 위탁받은 사인인데 이분들이 그걸 할 때마다 수수료로 급여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유리해지고 급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국회의원이 법원 행정처장을 불러다가 여러 번 항의를 했습니다. 개선해라고. 근데 법원이 무슨 블랙리스트니 뭐니 이런 건 열심히 만들고 막 그러더니 이상한 행동을 했잖아요. 정말 인권의 보루를 써야 될 행동을 하지 않고 서울시도 나섰는데 오히려 법원은 강제 집행이 이번에 계속 허용함으로써 네. 이게 큰 지금 사회 문제가 된 것이죠. 최근에. 자, 조금 아까 예고하셨던 지금 그 철거민 투쟁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장위 7구역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4가구가 남아 계시답니다. 그중에 한 분 익명을 요청하셔서 그냥 연결하겠습니다. 저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장위동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20년 정도 됐어요. 가족은 어떻게 되십니까? 가족은 저희 남편하고 자녀 아이들 3명하고 해서 저희 5명이 여기서 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동네에 지금 딱 4가구만 남아 계시다고요? 네네. 그 원래는 거기 몇 가구가 있었던 곳입니까? 7구역에 650명 정도가 계셨었죠. 다들 떠나고 지금 딱 4집 남아 계시다? 네네. 왜 아직 거기 남아 계시는 겁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 재개발 그 강제 수용되면서 예. 이제 그 수용금 받은 걸로 이제 저희가 주변으로 이사를 갈 수 있나 알아보니까 예. 저희가 보상받은 금액으로는 돈이 너무 터무니없이 모자라서 갈 곳이 없어서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강제 퇴거 위협을 지금 당하고 계시죠? 그렇죠. 실제로 강제로 집행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까? 네네. 작년 12월 27일 날. 그날 어땠어요? 그날 저희 집 앞에 이제 집행관님부터 해가지고 조합장님부터 해서 예. 불법 용역 분들까지 해서 한 50명 정도 넘는 분들이 저희 집 앞에 완전히 쬐까맣게 몰려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 이제 큰딸 대학교 2학년 큰딸이 이제 대문 앞에서 못 들어오게 막고 예. 이제 저는 이제 2층 옥상으로 제가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아이가 이제 여러 수십 명의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네. 이제 애도 놀라고 또 이제 그 불법 용역도 그 여자 용역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이제 그분이 우리 아이를 이제 대문에서 이제 그 열쇠공 불러서 이제 대문 따려고 그 이제 그러는 이제 상황에서 이제 우리 아이를 이제 또 밀고 땡기고 막 좀 아수라장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애가 이제 어리니까 놀래가지고 또 울고. 그렇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저도 이제 엄마가 돼서 이제 2층에서 네. 또 이제 아이가 또 그런 또 수모를 당하는 걸 보니까 저도 이제 예. 좀 이성을 잃는 좀 약간 그런 상황이 되면서 예. 이런 막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순간 들은 게 이제 용산 참사 이런 것도 괜히 일어난 게 아니고 내가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그 정도로 좀 되게 급박한 상황이었긴 했던 것 같아요. 예. 어머니는 근데 옥상에는 왜 올라가셨어요? 일단은 이제 밖에서 문을 따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예.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서 일단은 들어오면은 저는 죽을 각오로 막는 과정이었거든요. 죽을 그 각오로? 그러니까 뭐 들어오면 뛰어내리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상황이니까 집을 뺏기면 저희 여기 평생 일고는 저희 나름대로의 그냥 삶의 터전인데 네. 그 집을 뺏기면은 저희한테는 저희 가족의 미래가 없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예. 그냥 무조건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50명 정도가 왔는데 따님하고 어머님이 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결국은 그래서 그날은 강제 집행을 못한 겁니까? 네, 중간에 중지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워낙에 이제 2층에서 옥상에서 저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막 거기서 좀 발악 아닌 발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행관님이 보시기에도 그 상황에서 잘못하다가 이제 뭐 사고 나겠다. 사고 날 것 같다고 이제 위험을 느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간에 중지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하시면서 예. 돌아가셨어요. 그 또 이제 결국은 또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죠. 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때도 목숨 걸고 막으려고요. 아하. 네. 안타깝네요. 예. 법률상으로는 법적으로는 강제 집행까지 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서 우리 어머님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지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재개발 이런 곳에 지금 이런 경험이 처음인데 예. 막상 여기 이제 마지막까지 저도 이제 억울한 마음에 남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모든 재개발법이 공입사업이라는 이제 그걸 앞세우면서 예. 결국에 이제 현금 청산자는 그냥 강제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 법이 그냥 딱 결과가 딱 있더라고요. 나와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 어쨌든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고 네, 정신무장해서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고 예. 그 결과적으로는 이게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진걸 좀 정리를 해봅시다. 예. 어느 지역을 재개발한다라고 할 때 전원이 동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70%인가 이상 동의하면 예. 강제 집행이 된다면서요. 그다음에 예. 거기에 그나마 건물이나 집을 갖고 있던 소유자들은 뭐 조금 아까 나왔지만 강제 수용금 같은 걸 받게 되는데 예. 새 들어 살던 분들은 또 그런 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영산 참사에 원인이 됐던 것은 거기서 장사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새로 장사하던 분들. 세입자들은 예전에 그래도 어디 뭐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이라도 주는 경우가 있는데 네. 새 들어 장사하는 분들은 권리금을 수억을 내고 초기 투자를 매덕을 해놨는데 장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렇죠. 재개발대가 나가라 그러니까 예. 태거비를 3개월치 4개월치를 줍니다. 영업이익금을. 이거 받고 누가 나가겠습니까? 매덕을. 그래서 용산 참사 때 상인들이나 철거민들 세입자 이걸 반대하다가 예. 그렇게 무참하게 그렇죠. 이명박 정부 최악의 그런 공권력의 폭력을 해서 5명이 죽고 또 경찰 한 분도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분도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방금 전화 연결한 분은 이분은 방금 우리 장의지구에서는 그걸로는 어디 부근에 아이들도 있는데 이사 갈 집도 찾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정도로 해가지고 감정평가 보상 금액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를 들면 5억 6억짜리 이렇게 집에 살고 있다 생각했는데 실제 보상금 그보다 훨씬 못 미치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에 전세값만 해도 막 평균 전세값 3, 4억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못 빌리는 거예요. 아파트 전세값만 해도 지금 3억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못 나가고 계시는 거죠. 처음에는 몇십 세대가 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나가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래서 강제 가 닥치니까 그것도 동절기. 그래서 격렬하게 방금도 아슬아슬하잖아요. 듣고 있는데 말입니다. 옥상에도 올라가셨다 그러고 그 따님이 문 앞에서 온몸을 막았다 그러고 이러다 사람 다치거든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일단 겨울에라도 하지 말자. 야간에는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우리 사회가 합의가 된 건데 아까 다시 한번 말하면 법원이 그건에도 불구하고
겨울에도 자꾸 지금 강제 집행을 하고 있다. 네. 이런 것이고 두 번째 그렇다면 이분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감정평가라든지 그 보상금 너무 적은 건데 강제로 수용됐을 때 토지나 주택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감정평가 단계부터 재개발 추진 세력이 아니라 조합은 조금만 주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빨리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것을 공적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평가도 공적으로 공정하게 또 이렇게 절차도 공적으로 공정하게 하면 아무래도 이분들이 100%까지는 아니어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합리적인 절차로 하자는 겁니다. 강제 수용 자체를 근절할 수 없다면 물론 그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는 분도 있어요. 강제 수용 자체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이 경우도 뭐 용역업체 직원들까지 한 50명 정도가 왔다는데 네. 용역업체 동원은 합법이에요? 용역업체는 동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경비업이 있고 용역이 있는데 보통 경비는 이제 48시간 전에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되고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뭐 전가 같은 게 있어서도 안 되고. 근데 막 경비들이 막 물리력 행사해서 문제가 됐거든요. 뭐 그렇죠. 노조 파기 현장에 가가지고 막 그런 짓을 한다든지 철거 현장에 한다든지 이런 거고. 용역은 이제 집달관들이 자기가 부동산 인도를 해야 되고 강제 입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세입자들이 맡고 있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용역은 쓸 수 있는데 그 경우도 민사집행법 개정안에 이제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라든지 저번에 우리도 한번 소개했던 그 궁중족발 네. 지금 오늘까지 5번 지금 강제 집행을 겪을 뻔했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상인들과 뜻 있는 대학생 막 종교인들이 상생하자 이렇게 강제 집행하지 말고 겨울에 그래서 막아내셨거든요. 네. 그분들이 모여서 기자회견하면서 원칙적으로는 물리력을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은 경찰이나 공무원이 아니면 하지 말게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에는 경찰이나 공무원이 아닌데도 경비나 용역이 옛날에 그래서 오죽하면 용역 깡패, 쨍각 깡패로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학교 다니고 그럴 때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냥 햄머를 막 휘두르는 거예요. 네. 건달 같은 사람도 와가지고 막 철거민들한테. 그래서 점점 나아지고는 있는데 더 아예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돼. 근데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이렇게 떼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어떤 집행 때문에 네네. 그런 경우도 아주 꼼꼼한 인권에 기반한 꼼꼼한 그 집행 조건을 만들어 놓자는 알겠습니다. 거죠. 우리 원칙적으로 공문만 할 수 있게 하고. 예. 차제에 사실 이 재개발 사업 체계 처음 시작부터 마무리될 때까지의 전반적인 제도를 좀 다시 한번 뜯어보고 보완할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가 잘하고 있는데 지방정부만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국회가 해야죠. 국회가. 도정법하고 민사집행법을 근본적으로 고쳐주고 그다음에 법원하고 경찰이 예를 들면 지자체보다 더 인권 친화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물리력을 행사하고 직접 결정을 하자는 곳이잖아요. 근데 서울시는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진짜 서울시는 박수 보내줘야 되는데 법원이 여전히 너무 인권에 둔감하고 그냥 한겨울에도 강제철 그냥 막 허용해줘 우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예, 법원 좀 정신을 차려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시작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